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 총독부를 살펴보았죠.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은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제도를 수립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산업 육성을 했죠. 그래서 한반도를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산업이 발전한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의 신산업 육성 정책은 조선 총독부에서 비롯되었죠. 그 조선 총독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 수탈했다. 그런 역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있었죠. 근대국가가 수립이 됐죠. 조선 총독부가 한 건 뭐냐는 거예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한 건 뭔가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왜 유신헌법인지. 유신헌법의 유신과 메이지 유신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두 차례 있었죠. 조선 총독부가 한 번 실시했고, 박정희가 또 한 번 실시했죠. 군사정부가. 군사정부가 한 일이 뭐냐? 한국인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독재다, 내란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란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정부 그럼 두 번째 근대국가 수립정부는 어느 정부였냐? 이승만 정부였냐? 두 번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정부가 있었죠. 일본 패망한 뒤에 뭐 얘기했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과 투쟁하면서 세워진 국가가 아니다. 한국이 일본과 투쟁해서 정부를 접수했으면 바로 한국 정부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한국인들이 일본과 투쟁하면서 국가를 세운 적이 없다, 역사에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는 제조선미군 육군사령부 군정청, 약칭으로 이제 미군정이라고 부르죠. 그래, 한번 보자는 거예요. 1930년대 한국인들의 위상은 결코 낮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는 바람에. 한국인들이 위상이 낮았을 것 같냐는 거예요. 1930년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만주국을 다스릴 때 일본인과 한국인이 파트너가 돼서 다스렸다고. 수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만주국만 하더라도. 일본은 아시아의 주요 조직들을 정복하며 제국으로 부상했고, 다스리는 인구는 약 5억 명에 이르렀으며 소속된 종족은 1000개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 영토를 보라는 거예요. 광대하죠. 중국도 주요 지역은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주요 지역이죠. 해안 지역. 뭐 베이징에서부터 상하이,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동남아 다 점령했잖아요.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싹 점령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제국이죠.
어떻게 일본인들이 다 다스려요? 누구를 이용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용했죠.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데 한국인들이 위상이 낮았겠냐는 거예요. 1000개의 종족과 5억 명을 다스렸는데 한국인들의 위상은 뭐였냐는 거예요. 주변 종족들은 한국인을 가리켜 제국의 하순이라고 불렀지만 한국인은 이등 종족으로 제국을 다스리는 지배 종족이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배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한반도는 또 어떤가요? 일본 다음으로 산업이 발전했고 그런 한국인들이 못 살았을 것 같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산업이 크게 발전한 첨단 산업 국가였고 위상은 1000개 종족 중에서 넘버 2였다는 거예요. 1등 종족 일본인이었겠죠. 이 제국에서 2등 종족 한국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 나갔던 거죠. 1910년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한국인과 1940년대 한국인을 같은 한국인으로 볼 수 없다. 1930년대 한국은 당시 첨단 산업이 발전한 근대 국가였으며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국을 야마토 종족과 함께 다스리던 지배 종족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0개의 종족 중에서 2등 종족이고 동시에 지배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와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다른 종족들에 비해 풍요롭게 살았다고 보아야 한다. 첨단 산업이 발전했지, 지배 종족이지, 또 만주국만 보라는 거예요. 광대한 영토를 제공받았지. 아니 왜 못 살았냐는 거예요. 못 살았겠냐는 거예요. 못 살 수가 없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에 항복했고 제국은 사라졌다. 그러면 그 박정희가 절대빈곤에서 탈출시켰다는데 그 무슨 소리냐?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못 살게 된 이유를 알아봐야죠.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인사들이 입국하여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다. 제국의 하수인들은 그들을 죽여 세우며 존경하는 척했다. 추앙했죠 막. 속면 안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신분이 들통나고 봉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친일파지라면서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났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고 다녔지만 믿을 바는 못 되었다.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선거 결과도 다 얘기해줬잖아요. 근대 국가를 경험한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선거 결과를 보니까 막 공산주의자들이 막 선전선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세력도 셌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직을 인수하면서.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45석 중에 2석 얻었더라. 임시정부는 3석 얻었더라. 존경받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빈 껍데기였더라. 둘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일찍이 고국을 떠난 이들, 미국에서 살던 이들, 미국에 살던 이들은 대체로 이제 독립을 원했죠.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그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살면서 또 만주로도 이주하고 토지를 제공받고. 그런데 제국의 하수인들에게는 직접 근대국가를 수립해 본 적이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근데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제국이 사라져버린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제국의 하수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를 접수해서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수립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대일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강한 근대국가인 미국이 있었고 한국에는 이미 미군정이 수립되어 있었다. 즉 미국의 하수인이 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죠. 뭐 예전에 그래요. 일본은 이제 하수인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하수인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입국한 이승만은 친미 인사이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니 이승만을 내세우면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절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국내 실력 양성파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인 동시에 식민지식이 근대국가 수립 경험이 있으니 그들을 내세우면 근대국가를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는 1946년 10월 선거에서 잘 드러났다. 한 번 더 볼까요? 페이지 26. 이 선거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계가 있고 실력 양성파인 한민당이 있고 두 개만 합쳐도 68%에 이르죠. 김구계가 있죠. 자익계열 2명 됐죠. 김구계 3명 됐죠. 임시정부계죠. 임시정부계가 왜 세석밖에 얻지 못했느냐. 절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랬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해할 때는. 오히려 막 공산주의자들이 한민당계를 친일파로 욕했잖아요. 오히려 압도적이잖아요. 14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승만계가 또 17석을 얻었죠. 김구계하고 공산주의계는 형편없잖아요. 왜 그런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우파인 사이죠. 확실한 우파인 사이죠. 거기에다가 친미파인 사이죠. 이승만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좀 명성도 있었지만. 그래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한민당은 또 어떤가요? 식민지 조선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근대화를 경험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구계는 왜 세석밖에 얻지 못했냐. 뭐 고생했으니까 또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세석을 얻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인정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적임자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승만계와 한민당은 우리가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근대국가 수립 적임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김구계는 인정 못 받았죠. 뭐 공산주의계는 더 그렇죠. 뭐. 공산주의는 싫어 안 돼. 그게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선거 결과라는 거예요. 1948년 재헌국회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는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의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현상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군사 정부 계속 지지하잖아요. 군사 정부는 1992년도에 2년도 노태우가 물러나기 전까지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물러났던 거지. 그래요.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았던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정당들은 그 이유가 뭐냐? 탄탄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945년부터 이미 그래요. 저 45명의 민선 의원 중 이승만이 독립촉선국민회의 17석을 얻었고 국내 실력 양성파의 한민당은 14석을 얻었고 김구계의 한독당은 3석을 얻었고 공산당계는 2석을 얻었다. 김구계와 공산당계가 총선거를 거부하고 연합하여 집권하려 했던 데에는 1946년 7월 선거가 결정적이었다. 근데 그 이유로 보면 이제 김구계는 총선거 그런 거 왜 하냐? 그냥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냥 임시정부가 그냥 뭐 정부를 맡으면 되지. 뭐 하자는 건가요? 뭐 독자자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치러야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총선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총선거 안 하면 독자겠다는 거겠죠. 뭐 임시정부 개인사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봉대론이라고 하잖아요.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이 선거하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계속 폭동 내전 어떻게든 총선거를 막으려고. 총선거하면 남북이 분단될 일도 없는데 총선거하면 유엔이 부정선거 저지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지만 한국인들의 속내가 선거 결과로 명백히 드러났고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선거로 선포했던 것이다. 그렇죠 뭐. 선거 결과 뭐 속일 수도 없는데 그 선거만 그런 것도 아니고 48년 그리고 5월달 선거도 그렇고 숨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저도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사기극만 벌리려고 하죠. 약간 그 조작이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미군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정부를 이양받아 미군정을 실시했다. 미군정이 실시되었죠. 미군정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군정 때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미군정이 그래요. 한번 미군정이 하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이 지배하던 국가들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독립시켰죠. 단절했다기보다는 국가들을 미국은 독립시켰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한국도 그때 독립이 된 거죠.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고 일본인들을 추방하였다.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한국의 산업시설은 일본인 기술자와 일본과의 교류 없이는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 전에 개성공단 사람들을 다 내쫓았죠. 개성공단을 가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동시켰겠죠. 100% 가동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조업의 생산력은 이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도시의 실업률은 50%에 육박했다.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제조업의 생산량을 20% 수준으로 급감해 버렸다는 거예요. 공장의 80%가 스톱했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죠. 공장들 돌리려면. 80%는 한국인인데 고급 기술자는 일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일본인 기술자들은 한국에 머물기를 바랬죠. 쫓아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미군정이. 또 이제 일본과의 교류 없이는 산업시설 가동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뭐 자재도 원자재도 필요하고 또 뭐 기계 같은 게 고장나면 부품을 또 들여와야 되고. 근데 일본과의 교류를 단절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술자도 없고 산업시설이 스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시 실업률은 50%에 육박했다. 갑자기 다 50%가 직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뭐 지금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50%가 실업자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가난해지는 과정을 보는 거죠. 소득이 없으면 순식간에 거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교류 단절로 인하여 한국의 산업은 크게 후퇴하며 대량의 일자리 상실로 한국인들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가난해졌다. 원래부터 가난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 인구의 50%가 실업자가 돼버리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농촌 내려가서 어떻게든 농사를 지으려 했겠죠. 처참하게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되겠죠.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효과도 컸다.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한국의 산업은 크게 후퇴하고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 일본하고라도 교류를 했으면 필요한 것을 일본으로부터 얻으면서 산업시설을 100% 유지하고 그래요. 투자를 늘려나갔으면 괜찮았죠.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농업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해외로 이주했던 한국인들이 대거 입국하였고 도시 실업자들은 농촌으로 이주하였으며 농토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 절대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산업시설 가동 중단됐지. 완전히 이제 농업 국가로 돌아가 버렸지. 그래도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였는데 거기에다가 한국인들이 많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주에도 나가 있고 여기저기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들어왔는데 다 농촌으로 몰리죠. 가난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독립하게 되어 마냥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등종족으로 지배 종족이고 잘 사는 지금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잘 사는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마냥 기뻐만 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과 단절되면서 한국은 당시 첨단산업 국가에서 농업 중심의 거지 국가로 전락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다 국민들이 거지로 전락해버렸죠. 도시 50%는 실업자가 돼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거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당시 목소리가 큰 독립운동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인 재산 몰수와 일본인 추방을 주장하여 시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경제 파탄이었던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군정은 처음부터 이제 일본인 재산을 몰수해서 일본인을 추방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속내를 뭐 드러내지는 않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감정이 강했죠.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일본인 재산 몰수해야 된다. 일본인 추방해야 된다. 아무래도 반일 감정이 이제 클 수밖에 없죠. 항일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 추방하고 몰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거지국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1946년 10월 선거에서 한독당이 3석을 얻고 공산당계가 2석을 얻는 데에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심판이 있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임시정부계가 3석을 얻고 자기 계열이 2석밖에 못 얻었냐? 한국인들이 화 안 났겠냐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존경받았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3석 나왔더라. 독립운동가계가. 자기끼리는 2석 얻었더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지 국가로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 지지할 수 있겠어요. 또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생각하고. 미군정은 한국을 친미국가이자 미국과 같은 국가, 근대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그렇겠죠. 미국이야 그렇죠. 미국이 항상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뭐.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을 1947년부터 민영화했고 20% 정도 민영화하는 데 성공했다. 성공했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동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 시켰겠죠. 20% 정도 민영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미군정은 한국인들 전체를 상대로 농지개혁을 하려 했으나 국회격인 남조선 가도입법 의원이 반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도 좀 이상한 구석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인들이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 여론을 살피고 한국에 이제 미국식 민주 정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요. 의회를 구성했겠지만 급할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로 구성된 입법부를 만든 거죠. 입법부를 안 만들었으면 미군정이 다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법부를 구성하는 바람에 미군정이 입법부가 거절해버린 거죠. 이승만계와 한민당은 장차 수립될 정식 한국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임시기구인 입법의원이나 미군정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 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부결시켰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군정 사령관은 농지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1948년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전부 약 50만 명에 이르는 소작농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였다. 그 일본인으로부터 토지를 몰수했죠. 그게 일본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매각을 했죠. 즉 최초의 농지계획은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실시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실시한 거죠. 일종의 민영화한 거죠. 몰수한 토지. 농지계획은 소유권이나 재산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농지계획은 뭐냐? 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결국 어떻게 했나요? 계획한답시고 국가가 다 몰수한 거죠.
처음에 사용권만 줬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집단 농장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요. 한국의 농지계획은 어떤가요?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안 줬냐는 거예요. 소유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농지계획은 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통상 근대국가가 수립될 때 사유재산은 더 철저히 보장되지만 재산의 재편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죠. 수천 년간 형성된 지주귀족의 재산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쟁하고 이러면 다 몰수해버렸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이기면. 신분제도와 정부의 수탈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시대 한국인들의 재산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다.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은 유군정 사령관 하지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시대 한국인들의 재산은 뭐냐? 이미 1950년 무렵 재편된 재산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천 년간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을까요? 신분제도에 입각해서 재산이 형성됐잖아요. 관리들도 막 수탈도 많이 하고. 그럼 그 재산은 어떤가요? 그 미군정과 이승만은 부당한 재산이다 보고 그것을 이제 해체시키고 재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시대 한국의 재산은 그래요. 현시대 형성된 재산은 부당한 재산이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재산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이제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분제도 폐지, 사유재산 보장 등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미군정은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한국에는 조선총독부에 그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승하기만 하면 되었다. 뭐 특별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다 했잖아요. 신분제도 폐지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적인 제도는 조선총독부가 다 수립해놨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도 그렇고. 다 해놨죠, 뭐. 특별히 할 게 또 뭐, 기업 설립 이런 거. 그래요. 다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에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있었지만 입법부가 없었다. 근데 이제 조선총독부는 뭐냐? 행정부와 사법부는 또 분리되고 있었죠. 그래서 관리들이 수탈은 금지되었죠. 근데 입법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입법부인 재원국회를 구성한 뒤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상권이 분리된 민주정부를 한국인들에게 이양했다. 민주정부를 구성한 인물이 누군가요? 최초로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아냐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이는 누구냐? 아는 사람 누구 있냐는 거예요. 엉터리 역사를 가르쳐서 그렇죠. 필요없는 역사를 가르치고.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도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언제 도입했나요?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이 최초의 국회라는 거예요. 그래요.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입법부인 재헌국회를 구성한 뒤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상권이 분리된 민주정부를 한국인들에게 이양했다. 재헌국회는 과도입법 의원을 개선한 것이니 최초 입법부가 아니다. 최초 입법부는 뭔가요? 과도입법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현시대 한국의 민주정치 제도는 미군정 사령관 하지 구상에서 수립된 것이기에 한국의 민주정치의 아버지는 미군정 사령관 하지이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임시정부도 민주정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임시정부가 권력을 장악했으면 선거를 실시했다는 보장도 없고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했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도 민주주의 활동이라고 불리고, 임시정부는 사실은 누가 권력을 장악하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긴 했는데, 1950년 무렵에는 사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정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단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정부를 이양받은 이승만 정부는 미군이 이양한 정부를 개성한 것이지, 현 시대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시정부를 개성한 것이 아니다. 이승만은 어떤 자이냐? 이승만 정부는 미군 정부를 개성한 거죠. 이양받았잖아요, 정부를.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양한 정부를 뒤집어 엎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지개혁도 개성해서 하고, 기업도 민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승만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 임시정부를 개성하였다면 몰수한 산업시설과 토지를 민영화하지 않았다. 딱 깨놓고 임시정부가 만약에 당시 한국을 장악했다. 그러면 한국은 근대국가 수립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구가 장악했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실시하려 했던 경제정책은 산업시설과 토지의 국유화로 북한과 다를 바 없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강령을 보라는 거예요. 국유로서 이권을 균등하게 함. 이미 김국의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김국의 임시정부 인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이다. 한번 강령을 보라는 거예요. 김국의가 장악한 임시정부가 뭘 하려고 했는지. 토지와 대생산 기관을 국유화할 것, 큰 산업시설,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기한다 보면 되죠. 토지와 대생산 기관을 국유화할 것, 민영화 안 했다는 거예요. 몰수한 일본인 재산을. 국유화를 강령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외의 중소기업은 사유재와 민영을 허용함. 조그만 기업들, 토지는 안 돼. 토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북한처럼.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한국이 임시정부를 개성하지 않았던 일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임시정부계 인사들은 좀 갈리죠.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구가 장악한 임시정부계는 공산주의계였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군정의 역할은 주류 세력을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교체했다는 점과 부당한 재산 재편, 민주정치 제도 도입이다. 미군정은 이런 걸 했죠. 결론적으로 우파좌파 판단기준 1389에 따라 미군정은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미군정은 한국에 있었던 두 번째 근대국가 수립 정부였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재산을 몰수했잖아요. 미군정이 만약에 임시정부의 정부를 이양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다 국유화했겠죠. 한국의 근대국가 정부가 수립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군정이 직접 민영화하고, 이승만의, 그래요.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에게 이양함으로써 한국에는 근대국가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에 이양 안 한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임시정부를 원했으면,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냥 임시정부에 이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진한 사람은 특별한 성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정치에 좀 투철했죠.
굳이 뭐 실시할 필요가 없는 선거까지 실시하고 입법부까지 구성하고 왜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임시정부한테 어떻게 그 정부를 이양하냐는 거예요. 45석 중에 3석 얻었는데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김구는 자기가 도저히 뭐 임시정부를 이끌 수 없게 돼버렸겠죠. 임시정부 인사들이 화났을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김구를 포함해서 다 이승만한테 달려간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맡아달라고. 이승만 뭐라 했을 거 같냐는 거예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이제 해산하라. 임시정부 그런 건 없는 거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선거해보니까 세수가 얻은 임시정부한테 정부를 이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미군정이. 자꾸 김구가 그 살인 사건에 연루되고 위조 지폐 사건에 연루되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다른 수단을 동원하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